네, 김대희 선생입니다. 수능 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한용운의 시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김영랑의 모란의 피기까지인데 두시 모두 다 교과서에 익숙히 나와 있는 시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려워할 만한 혹은 낯설어 할 만한 그런 시는 아닙니다. 자,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첫 번째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자, 시 전체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보실 것은 기본적인 상황이 이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정서가 슬픔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에서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화자는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 상황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별은 화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깨닫고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한다. 자, 화자의 태도 변환이 있다는 말이죠. 슬픔에서 희망으로 정서나 태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자의 생각이 역설적 표현과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역설적 표현과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해제에서는 이글 전체가 어떤 내용이다 말해주고 있고요. 하자의 태도가 슬픔에 침잠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것이고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대비적인 시어 사용, 그다음 역설적인 표현, 경어체 사용 등이 이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부각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자, 기다림의 정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기다림을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에게 모란은 단순히 하나의 꽃이 아니라, 자, 모란의 의미가 나오죠.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모란의 상징성입니다. 최고의 가치나 내면적 순결성, 퉁치면 화자가 지향하는 바겠네요. 자,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화자의 삶은 오로지 모란이 피는 순간만을 지향하며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맞이하는 봄은 지나가야 하는 봄이고 봄이 지나가면 모란이 피어난 것에 대해서 느끼는 환희도 사라지게 된다. 자,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잠시 뒤에 지문을 볼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봄은 모란을 맞을 수 있는, 모란을 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모란이 지니까 상실의 시간, 상심의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봄을 찬란하기만 한 봄이 아니라 슬픔의 봄이기도 하다. 역설법 쓰이는 거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형용 역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선생이 개념학습 얘기할 때 역설법의 종류에서 모순형용과 모순어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설법인데요. 얘처럼 찬란한 봄 부정하고 슬픔 아니 긍정이죠. 긍정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이 동시에 하나의 명사를 꾸미고 있죠. 꾸미는 말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것은 모순 형용이라고 불러요. 자, 이글 속에 역설법 가운데 모순 형용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기에서는 모란이 뭘 상징하는가? 모란의 상징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서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님의 침묵 볼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일단 표현 방식 하나 봅시다. 반복법 쓰고 있어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영탄법 혹은 영탄적 어조라고 말해도 틀릴 게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라고 하는 이 그 감탄사가 이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맞아, 여기 어디 나 여기 있죠, 그죠? 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오죠. 더 나오는데 뒷부분에 있는 아하고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부분의 아하하고는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첫 번째 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자의 정서를 묻는다면 님이 지금 이별한 상황, 그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슬픔과 탄식의 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반복급 쓰고 있고요. 영탄적 어조 쓰고 있고요.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행에서는 님과 지금 이별했다라고 하는 하자의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행 갑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또 역시 이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푸른 산빛을 깨고 간 거죠. 그럼 푸른 산빛은 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상황이겠죠. 만남의 순간을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 이별의 길이겠죠. 이 길을 통해서 가서, 이것도 해제해서 봤어요. 대비적 이미지를 쓴다 그랬죠. 님과 함께 하던 순간, 님과 지금 이별하는 순간 대비적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자, 옛날의 맹세, 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또 역시 대비적 이미지 쓰고 있죠.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계속 이별의 상황.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님과 나의 어떤 첫 만남. 만약에 여기 나오는 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불도라든가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깨달은 그 순간이겠죠. 그 순간에 나의 운명의 지침은 돌려졌는데 지금은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또 역시 대비적인 상황.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 눈멀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 방식을 되게 많이 물어볼 텐데요. 일단은 표현 방식 자체는 역설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자, 뭘 말하기 위한 거냐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네. 이 말은 다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님의 말은 들리는데 님의 말 말고 다른 건 안 들린다라는 말이죠. 똑같이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어. 이 말은 님의 얼굴은 보인다는 말인데 다른 건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역설법이고 동시에 의미하는 바는 님의 절대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님의 절대성, 님은 나한테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하고 있죠.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하자의 탄식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자, 이별할 거라는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죠. 자,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 여기까지 하자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과 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슬픔과 탄식을 영탄정어조, 경어체, 대비적인 이미지, 반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자의 태도나 정서가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요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될 거예요. 지금까지 하자가 보여줬던 슬픔과 탄식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부터 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말을 고쳐보면 이별을 슬퍼하고만 있는 것은 스스로의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별을 슬퍼만 하고 있으면 지난 시간 동안의 사랑도 모두 허무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하자의 정서가 변화했죠.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슬픔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극복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교에서 흔하게 쓰는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만날 때 떠날 걸 염려해. 이 말은 만난 사람, 모일 회자, 회자라고 합니다. 만날 사람, 회자 정리, 반드시 이별한다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떠난 사람, 거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자로 표현하면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모인 사람은 이별하고 이별 사람은 다시 모이고 돌고 도는 거죠. 불교적인 윤회 사상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가 또 나왔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아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아는 탄식과 슬픔의 아라고 말했죠. 자, 마지막에 아는 똑같이 영단적인 어조입니다만 의미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아는 오른쪽에 쓸게요.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건 영탄과 탄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아예요. 이제 뭔가 알았다라는 거지. 자, 읽어봅시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표현 방식은 역설법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역설법 가운데에서 수식 때문에 생기는 역설법이 아니죠. 꾸미는 말이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님이 떠났어. 내 곁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생기는 역설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에도 내 사랑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님이 떠났지만 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옆에 있으면서 말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여전히 있다라고 다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물론 처음 아까 그러나부터 희망 얘기할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뒷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이별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하자의 극복 의지가 나오는데요. 이별의 극복 의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시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뭐 예를 들어 제망모양 같은 경우에는 누이가 죽었는데 그 누이가 내가 다시 만날 거야. 죄의 희망을 얘기하며 극복 의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 그런 시에서는 누이가 다른 뭔가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 만날 수 있어 그런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 있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극복하고 있냐면 슬픔을 극복하냐면 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별한 상황이니까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 혼자 아직도 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 자 객관적 상황을 님이 떠났다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관적 의지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용운 님이 쓰신 시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100%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적어도 선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슬픔을 극복하는 방식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이걸 속에 눈에 보이는 표현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봅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일단 모란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걸 어디를 봐도 모란이 정확히 뭐라고 명확히 말해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봤던 말을 그냥 퉁쳐서 말한다면 하자가 어떤 지향하는 삶의 가치 정도로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모란이 피어 있는 게 아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말했으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모란이 피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봄이 와서 빨리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하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그러면 이놈의 봄에는 다시 똑같이 모란이라고 하는 놈이 피는 때이기도 하지만 아까 위에서는 개화하는 거였죠. 꽃이 피는 거지만 동시에 이 모란이 낙화하는 때도 봄이라는 거죠. 이때 하자는 봄을 여윈 서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서러움 기본적 정서고요. 그 다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실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봄이라고 하는 요 동일한 시간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자가 기다리는 모란을 만날 수 있는 환희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란이 져버리는 상실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표현상의 특징 한두 개 보겠습니다. 있을 테요로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테요로 끝났죠.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런 거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하자가 느끼는 정감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또 역시 계속해서 모란이 낙화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꽃은 다 이렇게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자, 내 보람의 원관념이 뭘까요? 모란을 얘기하는 거죠. 모란이 내 삶의 보람인데 모란이 지고 나면 내 삶의 보람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럼 이 한 해가 무슨 말인가요? 모란이 있을 때에만 한 해로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모란이 없을 때에는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란에 대한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360날. 그럼 이 360날은 모란이 없는 날이죠. 하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360날 한양 섭섭해서 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실감을 했던 상실감의 하자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다시 돌아오는 찬란한 슬픔의 봄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일단 뒷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죠. 원래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모란의 피기까지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게 맞겠죠, 그죠? 서술어가 앞에 와 있으니까 목적어보다 앞에 와 있으니까 도치법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 유명한 구절 역설법이 사용됐죠. 역설법 가운데에서 수식의 모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모순 형용이 사용됐어요. 아까 우리가 그 님의 침묵을 봤을 때는 똑같은 역설법인데 모순 어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논리적인 문제점. 이거는 그게 아니라 꾸미는 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모순 형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자는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란이 피고 나면 당연히 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쁜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다가 모란이 낙화하고 나면 상실감을 느껴요. 서울음에 빠집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고 말하죠. 그럼 다시 그 다음 보면은 똑같이 이게 피겠네. 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네. 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화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모란에 대한 기다림 혹은 모란의 상실에 대한 슬픔, 이게 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가기 전에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자, 모란을 우리는 지금 이걸 다른 의미로 봤었죠. 모란의 의미를 뭐 삶의 가치다, 순결성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아름다운 거. 그럼 하자가 다른 모든 거 필요 없고 난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시의 성격은 가끔씩 문제집에 나옵니다. 탐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유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탐미적, 유미적. 그래서 탐미적이고 유미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 두 가지는 흔하게 보던 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다. 적절한 거 1번 떠나간 대상에 대한 하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 그렇죠. 이별의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 플러스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겠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두 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나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 시 모두 다 그 뒤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나왔다고 말을 해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공간에 이동했다는 하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글 속에 가 같은 경우에는 심리 변화는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오는 바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나는 앞부분에서는 모란에 대한 기다리고 있다가 졌네? 슬퍼했어. 그러니까 심리 변화는 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3번은 과거에 대한 성찰, 과거 얘기 나온 거 없고요. 자기네 삶을 돌아보는 것도 안 나왔죠. 5번은 이상과 현실의 계류라는 하자의 체념적 정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체념은 가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5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게 가상의 상황이죠. 글쎄요 안 나왔을걸요. 하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상의 상황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죠.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해서 적절치 않은 거. 아까 우리 가의 이미지에서 대비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거는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1번 봅시다.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어를 통해 푸른 산빛 님과 내가 함께 있던 그 순간인데 이거를 깨고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들어갔다. 자, 뺄게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어. 만남의 순간이었는데 이게 다 깨져서 이별의 상황이 되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 거죠. 1번 문제 없네요. 자, 2번.
옛 맹세에 굳고 빛나는 이미지가 차디찬 티끌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자 만남의 이미지가 이별의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해서 선생은 이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BS는 이걸 답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님과 나의 관계가 부정이 됐나요? 난 이거 뭔가 말이 이상한 것 같고요. 님과 나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만남의 상황이었다가 이별의 상황이 됐으니까 님과 내가 놓여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전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맞는 말인데 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옛날에는 님과 나랑 관계 되게 좋았는데 이별하고 나서 서로 개새끼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향기로움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님에 대한 하자의 예찬적 태도. 님밖에 안 보여. 나한테 절대적 존재여서 예찬적 맞죠? 그다음 4번.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이부었습니다에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 뭐든 움직임이 있으면 동적 이미지라고 하니까 들이부었네 움직임이 있겠죠.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하자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어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태도? 슬퍼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가죠.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뭔 소리예요? 내 사랑, 님의 침묵 마찬가지로 님이 계속해서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를 상반된 이미지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치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해환의 정서, 이건 더 문제죠. 해환의 정서 같은 경우에는 한의 정서가 아니라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 이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는 말 그대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님의 침묵은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측면으로 한정한다면 상반된 이미지라고 말하는 건 뭐 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뒷부분에 있는 해안의 정서다. 이거는 명확히 틀렸으니까 답을 5번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2번도 저는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지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요.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어. 자,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서 한숨의 미풍 비유한 거죠, 그죠? 허망함. 그 다음에 2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 하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 자, 니은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도대체 어디가 반어죠? 반어법 쓰인 거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어법이라면 뒤집어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을 뒤집어 볼게요. 이별은 뜻밖의 일도 아니고 놀란 가슴은 슬프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도 그래 전식이 맥락이 맞다면 반어법이지만 그따위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맥락이 맞지 않죠. 반어법을 사용될 리가 없습니다. 3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하자의 인식이 전한 슬픔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극복 의지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4번은 음성상징어 뚝뚝이었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하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어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요. 화자의 정서의 깊이를 더 보여주기도 하니까. 자, 5번은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취하여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 도치법 쓰인 거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도치법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말도 맞는 말일 수밖에 없겠죠. 자, 3번도 해결했고요. 자, 마지막 4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피기까지는 모두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2시에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네요. 대립적인 시어와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자,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이별의 상황 혹은 상실의 상황이니까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의 시어와 표현을 통해서 하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기를 퉁치면 이런 말이죠. 2시의 공통점은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가해 하자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이까지 맞죠. 만났는데 이별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이별에는 다시 만나는 걸 믿는 것이니까 의미가 서로 대비되는 거잖아요. 이까지 문제 없고 상황에 대한 하자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고
헤어졌군. 그렇죠. 이별했지만 만날 걸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이니까. 자, 2번은 나의 하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상하고 있다. 자,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겠죠. 자, 3번 갈게요. 가의 하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하자가 360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자가 염려하는 게 뭐죠? 이별을 염려하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아직 극복 의지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60날 운다라고 하는 것도 이별 때문에 상심하고 슬퍼하는 부분이지 이 뒤에서 극복 의지가 나오지 여기까지는 아직 극복 의지가 없죠. 다시 말해서 3번이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슬픔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4번 갑니다. 가의 하자는 슬픔이 새 희망으로 나의 하자는 내 보람이 서름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하자의 인식의 전환, 정서가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5번은 가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나의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하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겠죠. 저렇게 해서 오늘 누구나 알만한 시를 다 설명을 했고요. 문제풀이까지 했는데 복습 잘하셔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선생님 잔소리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쉬운 시들 우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맨날 되게 생소한 시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많이 보던 것들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우리가 이런 많이 보던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것들도 오히려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예단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와 이건 안 나와가 아니라 뭐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정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